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딸 같아서 그랬다. 이런 궤변을 들어보셨나요? 딸뻘 되는 애들에게 온갖 추접스런 짓은 다 해놓고 내 딸 같아서 그랬다. 딸 생각이 났다 하면서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놈들 있죠? 저는 이걸 뉴스나 인터넷 기사 사회면에서만 봐왔었는데, 하, 나와 가까운 사람 중 하나가 저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할지 꿈에도, 아니 악몽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발단은 제가 남편과 만나면서, 아니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죠. 저와 남편은 공식적인 회사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에 같은 시기에 들어온 동기로 힘든 시절을 동거동락한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죠. 예의 있고 성실하고 옆에서 굳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듬직한 모습에 반해버렸네요. 저도 남편도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저희 둘의 결혼은 막힘없이 착착 진행됐습니다. 집안 장남이었던 남편의 결혼은 시댁의 경사 아닌 경사인 걸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형이 결혼하는구나. 일만 하느라고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일하면서 틈틈이 회사에서 연애도 하고 할 거 다 했구나? 야, 놀리지 마. 무슨 회사에 일하러 안 다니고 연애하러 다닌 것처럼 말하네. 아무튼 형도 이제 가니까 이제 내 차례인가? 형 결혼이 늦어지는 바람에 나도 결혼도 못하고 호래비로 늙는 줄 알았잖아. 어머, 준수 너 만나는 여자 있었니? 마음에 든 여잔 있어요. 상상 속에서 괜히 너 연애 못하는 거 오빠가 늦게 결혼한다고 핑계 대는 거 아니고? 아, 진짜 아니거든. 정말 있어. 그럼 집에 한번 데리고 와. 현수 가는 김에 너네 둘도 다 보내버리게. 커다란 놈들이 여직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거 속이 답답하다. 속이 답답해. 괜찮은 여자만 있으면 다 줘서 보내고 싶어. 수연아, 고맙다. 유통기한 다 지난 우리 큰아들 걷어줘서. 아이, 엄마, 무슨 물건 팔아요? 아들들을 떨이 상품 마냥 말씀하시네. 딱 봐도 화목해 보이는 이 집안, 이때만 하더라도 빨리 이 집안의 가족이 되고 싶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각기 재혼하느라 저는 귀찮은 혹이나 다름없었죠. 시부모님 뵙기 전에 혹여나 부모 손에서 안 자랐다고 밉보이는 건 아닌지 하는 노파심이 있었는데 다 저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누구보다 절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특히 시어머니가 절 애틋하게 여겨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결혼식에 올 친인척도 없는 제게 시어머니는 본인과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자고 해주셨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제 손을 잡고 이제 딸이나 다름없으니 엄마 노릇하게 해달라고 하셨죠. 수연아, 내 손잡고 들어가자. 물론 혼자 들어가도 되지만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 우리 둘째 결혼식엔 지 아빠 손잡고 들어갔는데 나도 내 딸 같은 수연이 손잡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혼자 걷기 좀 쓸쓸했는데 저도 어머니 손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 덕분에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누구보다 헌신적인 시어머니 덕분에 정말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죠. 그렇게 결혼 3년 차에 저도 시어머니에게 받은 내리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도련님, 아니 서방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시댁에 어떤 기운이 흐르는지 동서도 저처럼 부모님 손에서 자라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키워준 할머니라도 있었지만 동서는 어려서부터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어온 고아였죠.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까지 된 그야말로 자수성가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도련님과 결혼하면서
늙어서 딸들 복이 터진다고 웃으셨죠. 돌봐야 할 딸이 3명으로 늘었으니 본인이 건강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같은 공무원으로 여러모로 저희 부부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방님 부부 결혼 전부터 4명이서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동서와 나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었죠.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일만 한 사람이라 옷이나 화장이나 관심이 영 없어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주기도 했네요. 또 동서는 시누이와 동갑이라서 서로 잘 지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처럼 같이 제주도 여행에 다녀올 정도로 친해졌죠. 형님, 이거 제주도에서 유명한 타르트예요. 가서 아주버님이랑 같이 드세요. 아, 고마워.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가서 잘 놀고 왔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사람 많이 없는 한산한 곳만 돌아다녀서 진짜 좋았어요. 근데 연수 혼자서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가족들 선물 사야 한다고 여기저기 저 끌고 다녔는데 어찌나 체력이 좋은지. 가서 가족들 생각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형님, 다음엔 휴가 날짜 맞춰서 다 같이 가요. 어머님, 아버님도 다 모시고요. 가끔씩 동서가 너무 가족을 챙기기 위해 무리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예전에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눈칫밥을 먹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어른들 눈치, 형님 눈치 보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방님 부부가 결혼 후에 남편들 없이 저와 동서만 밖에서 만나서 밤 늦게까지 술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동서가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형님, 저 고등학생 때도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학생 때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용돈이 필요한데 그거 챙겨주는 어른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큰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진짜 용돈은 꿈도 못 꾸고 뜨거운 물도 함부로 못 썼다니까요. 뜨거운 물을 못 썼어? 아, 애한테 진짜 너무하다. 그래도 겨울에는 뜨거운 물로 씻게 해줘야지. 그래서 겨울에는 일부러 목욕탕 안에 있는 매점에서 일했잖아요. 거기서 일하면 그래도 눈치 안 보고 뜨거운 물로 씻을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저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씻고 가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동서는 그렇게 일하면서도 대학도 가고 2년 내내 장학금 탔지? 진짜 장하다 장해. 그때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뭐라도 홀로서기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전문대라도 그때 교수님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아서 공무원 시험도 통과했죠. 난 지금까지 나도 꽤 어렵게 자라왔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동서 보면 그 생각이 너무 창피하다? 동서랑 비교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형님도 부모님 돌봄 없이 대기업까지 간 커리어 우먼이잖아요. 요즘 제가 존경하는 사람 2명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형님하고 우리 어머님이에요. 에? 너무 쑥스럽다. 내가 뭐라고. 형님 대단하시죠. 무엇보다 2분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요. 솔직히 제가 남편만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형님 보고 결혼한 것도 있어요. 저 진짜 친엄마랑 친언니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가족들 틈에서 살아보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없던 가족이라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평생 없던 가족이 생겼다고 행복하다는 동서를 보며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외로운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 더 마음이 쓰였어요. 저도 없던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고 연장자로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서도 정말 가족에게 정말 잘했어요. 종종 가족들 모두 시댁에 모이는 날이면 오자마자 쪼르르 시부모님에게 가서 온갖 예쁜 짓은 다 했죠. 우와, 아버지, 지금 연수한테 안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연수가 안마를 시원하게 잘하네.
그쵸, 아버님? 시원하시죠? 제가 손은 작은데 이 악력이 좋아서 안마를 잘한다니까요. 여기 어깨 많이 뭉치셨어요. 운전하실 때마다 등이 경직되어 있어서 더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호강하시네. 며느리한테 안마도 다 받으시고. 아버지, 나도 아직 안 받아본 안마예요. 진짜 귀한 거라니까요. 어머, 나도 받아보고 수연이도 받아봤는데? 정말요? 뭐야, 나만 안 받아본 거야? 아주 남편만 찬밥이지, 찬밥. 젊은 애가 벌써부터 아내한테 수발받고 싶니? 너는 네가 연수 안마를 해줘야지. 동서는 시댁만 오면 기분이 좋다고 했지만 오히려 시댁 분위기가 동서 덕분에 더 화목해졌어요. 역시 부모님 빈자리가 컸던 건지 동서는 시부모님께 정말 잘했죠. 다 같이 모여 식사하고 과일 먹으려고 하면 바로 과일 포크에 찍어서 시부모님 입에 대드리고 무슨 과일을 더 많이 드시는지 눈여겨봐뒀다가 나중에 더 사다 드리기도 하고요. 동서는 못했던 효도에 서러움이 있던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이런 상담까지 하셨으니까요. 예, 수연아, 너 연수 월급 얼만지 아니? 아니요. 왜요? 연수 돈에 문제 있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얘가 결혼하고 우리한테 계속 용돈을 챙겨주는데 액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여유가 없는데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네. 연수가 요즘 그 재미로 살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도하는 마세요.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두시고 연수가 계속 무리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시고요. 그래, 그래야겠다. 아니면 모아뒀다가 도로 돌려줘야지. 저한테도 자주 기프티콘 보내요. 커피나 케이크 같은 거요. 그렇게 안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주는 것만으로도 요즘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가끔 행복에 겨워 과하게 베풀긴 했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동서의 그런 모습마저 애틋했죠. 그리고 제가 외근을 한 날 거래처가 동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깝더라고요. 점심시간만 맞는다면 동서와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동서? 나야.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전에 외근 나왔다가 알고 보니까 동서 회사 근처더라고. 동서 점심시간 언제야? 나랑 점심이나 먹자. 형님, 저 점심시간 11시부터라서 벌써 먹었어요. 아우, 정말? 아쉽다.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진짜 아쉽다. 근데 오늘 아버님이 오셔서 사주셔서 괜찮아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동서회사에 오셨어? 왜? 아, 아버님도 손님 이 근처에 내려주시고 저 생각나서 오셨더라고요. 밥 한 끼 하자고요. 동서 좋겠네. 아버님이 점심도 다 사주고. 그럼 나랑은 다음 저녁이나 같이 하자. 아, 네, 형님, 들어가세요. 시아버지가 일하는 며느리 점심도 사주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정말 화목하기 그지없는 가족이었죠. 동서의 진심은 무뚝뚝한 시아버님의 마음을 녹였나 봅니다. 아,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동서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 맛있게 밥을 먹고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자 동서가 제 카드를 뺐더니 본인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동서, 뭐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사준다고 했잖아. 다음에 사주세요. 다음에. 오늘은 제가 돈이 좀 생겨서 사드리는 거예요. 돈? 무슨 돈? 동서 인센티브 받았어? 아니요. 아버님이 용돈 주셨거든요. 어머, 정말? 와, 동서 대단하다. 나도 아직 아버님한테 용돈 타본 적 없는데. 막내 며느리라서 그런가? 그전에도 종종 용돈 챙겨주셨었는데. 난 받아본 적도 없어. 동서가 예쁘긴 하신가 보다. 동서 아껴 써. 원래 용돈 잘 주시는 분 아니니까. 시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말해 동서에게 받은 용돈을
도로 돌려주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돈을 잘 안 쓰는 걸로 유명하셨거든요.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만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시댁은 동서의 애교와 활기로 화목해진 만큼 갑자기 뚝 끊겨버린 동서의 연락으로 어둡게 바뀌어버렸죠. 동서가 가족으로 들어오고 1년이 좀 지나서였을까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그저 바쁘겠거니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점점 동서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혹시 수연이 너 연수랑 연락이 잘 되니? 네, 어제도 전화했는데요. 왜요? 요즘 연수가 통 연락이 없어서 평소에는 매일 문자도 하고 전화도 종종 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 좀 힘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아마 바빠서 그런 걸 거예요. 어제 전화한 것도 제가 먼저 전화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래서 나도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잘 받지도 않아. 내 전화도 그렇고 둘째 전화도 그렇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많다고 저한테 하긴 했으니까요. 그래, 바쁜데 전화 계속하면 성가시기도 할 거야. 기다려 봐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간 동서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쯤 살이 점점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저 일이 많아서 고되다고 하고 자기가 유난스럽게 여름을 탄다고 입맛이 없다고만 하고 말았거든요. 아무리 여름을 탄다고 해도 정말 시름시름 앓는 것 같은 안색에 나중엔 서방님한테 말해 보약도 한 채 지어서 보낼 정도였죠. 서방님도 동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 본다고 본인한테도 별말이 없다고 했네요. 분명 몸 어디가 아픈 거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동서가 말을 안 하니 알 도리가 없어서 답답했죠. 여보, 요즘 준수가 재수 씨랑 사이가 안 좋나 봐. 준수가 힘들어 하더라고. 왜? 동서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대체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재수 씨가 어디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몸 말은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혼자 힘들어 하니까 준수도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고 부부관계도 좀 소원해졌나 봐. 어제 준수가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재수 씨랑 친했으니까 뭐 들은 거 없냐고 묻기도 했고. 아, 나도 전혀 모르겠어. 동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요즘 노골적으로 어머님 연락도 피한대. 어디 큰 병 걸린 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에휴, 당신도 혹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답답하니까 그러지. 무슨 이중인격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 너무 쉽고 빠르게 달라진 동서의 모습에 가족들 모두 어리둥절한 상태였어요. 늘 가족들 생일이나 명절과 같은 가족 행사를 누구보다 빨리 챙기던 동서인데 감감무소식이라서 그런 동서에 대한 걱정은 나날이 커져만 갔죠.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돼도 시댁엔 도련님만 오고 동서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참석을 못하기도 했어요. 연서 아직도 몸이 안 좋대. 몸도 안 좋은데 일은 못 쉬니?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어. 일은 계속 나가긴 하는데 이젠 말도 잘 안 해. 엄마, 연서가 오늘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래도 선물은 연서가 직접 고른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요즘 상태가 영 안 좋아요, 정말. 그래, 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푹 쉬어야지. 내가 서운할 게 뭐 있니? 나중에 얼굴 보면 되는 거고.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걱정만 할 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동서가 가족들에게 너무 잘했으니까 뭐든 이유가 있는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동서의 태도에 크게 노하셨어요. 쉬긴 연석애가 뭘 그렇게 고생한다고 여직 시부모한테 연락도 없어? 그것도 시어머니 생일날 얼굴도 안 비추고 전화 한 통 없는 게 무슨 며느리야?
아버지, 연서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태가 안 좋긴 하다니까요. 맞아요, 아버님. 동서 마지막에 봤을 때 정말 살이 쏙 빠져서 보기 안쓰러운 지경이었어요. 아, 됐어. 누구는 일 안 해? 누구는 고생 안 하냐고. 그저 처음에만 부모님 같다고 하더니 그새 질린 게지. 아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며느리 예뻐하던 사람이 내 생일이 무슨 대수라고 아픈 애가 와서 얼굴을 비춰요.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 먼저 오겠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말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한껏 화가 난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불만스러운 시아버지의 모습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죠. 물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락을 뚝 끊은 며느리가 괘씸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동서가 계속 시댁에 어떤 설명도 없이 이대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저 골만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족끼리도 제 각계의 삶이 있다지만 계속 늦게 가진 가족인 만큼 소중하다고 했던 동서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저 혼자 고민을 해보니 아무래도 동서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죠. 저는 동서에게 연락을 해서 동서만 괜찮다면 차 한잔 하자고 언제든 좋으니까 생각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알겠다는 동서에 연락을 받았죠. 약속날 카페로 들어서는 동서를 보는데 그새 살이 더 빠졌는지 정말 반쪽이 됐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애써 웃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럽게 보였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연락이 너무 뜸했죠. 무슨 일은 없으셨고요? 그게 동서가 할 소리야? 내가 물어야 할 일이지.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러죠. 동서, 거울 좀 봐. 직장이 좀 힘들다고 사람이 이렇게 되진 않아.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야? 서방님도 아는 게 없다고 그러고 무슨 일이든 혼자 속을 썩힐수록 동서만 더 힘들어. 제 물음에도 동서는 조개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분명 얼굴에는 우환이 가득해 보이는데 말을 못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캐물어도 답을 듣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동서가 말하기 불편하면 말 안 해도 돼. 근데 동서 계속 이렇게 가족들하고 연락도 안 할 거야? 같이 사는 서방님하고도 얘기 안 한다며. 뭘 하든 동서 마음인데 동서가 그랬잖아. 가족 많이 생긴 게 너무 좋다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가족 행사를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동서도 알지? 근데 계속 이렇게 가족 누구와도 연락 없이 지내다가는 그 가족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아니요. 이번에 어머님 생신날 연락도 안 했다고 아버님이 굉장히 화내셨어. 아버님이요? 아버님 그렇게 화내시는 거 나 처음 봤다니까. 동서가 지금 가족 소중하고 잃고 싶지 않다면 다음 아버님 생신날 얼굴 한번 비춰. 뭐든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나나 다른 가족한테 제발 말하고. 무슨 일이든 난 동서 편이니까. 알았지? 네, 형님. 저 다음 달 아버님 생신에는 시댁에 갈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와서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 보고 얘기도 좀 하고. 동서는 대화 내내 매갈이 없이 축 처져 있다가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다는 말 한마디에 안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뭔가 다짐을 한 얼굴이랄까요? 그래도 역시 얼굴 보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했던 속이 좀 풀렸습니다. 동서도 다시 가족들 얼굴 보러 시댁에 온다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언젠가 동서도 속 시끄러웠던 게 정리가 다 되면 못다한 이야기도 해주겠구나 싶었어요. 네,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 시아버지 생신에 시댁에 오겠다는 동서의 말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을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약속했던 것처럼 동서는 도련님과 함께 시댁에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동서를 보고 더 좋아했죠. 연서야, 이게 뭐야? 너 살이 어쩜 이렇게 빠졌니? 안 되겠다. 너 오늘 내가 2kg는 찌워서 보내야겠어. 엄마, 아들도 좀 봐줘요. 그저 연서뿐이지? 너는 매번 보는 얼굴 지겹다 지겨워. 연서야, 여 앉아. 음식 나르지 말고 앉아서 먼저 먹고 있어. 오랜만에 보는 동서 얼굴에 시어머니는 그저 입이 귀에 걸리셨죠. 유일하게 동서에게 화가 났던 시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있으셨어요. 서방님도 그런 시아버지 눈치가 좀 보였는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아버지 선물 준비했어요. 깜짝 선물이라고 나한테도 뭔지 말 안 해줬다니까요. 정말? 뭐지? 나까지 기대된다. 빨리 케이크에 촉 켜고 선물부터 풀어봐요, 아빠. 신우이의 말에 부랴부랴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촛불을 켰습니다. 저희 부부도 신우이 부부도 하나둘 시아버지에게 생신 선물을 꺼내 놓았고 드디어 깜짝 선물이라던 동서도 큰 쇼핑백 하나를 꺼내더군요. 뭐야, 동서? 뭔데 이렇게 커? 어머, 정말 이게 뭐니? 종이봉투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하나씩 다 준비했어요. 속의 내용물은 똑같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여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동서가 쇼핑백에서 꺼낸 건 가족 수대로 있는 노란 종이봉투였습니다. 그걸 하나씩 나눠주는데 아무리 봐도 시아버지 생신 선물은 아닌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종이봉투에는 A4 용지 한 묶음이 들어있었고 그 종이에 프린트된 내용은 그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연서야, 이게 누구랑 나눈 대화니? 너랑... 그렇습니다. A4 용지에 깔끔하게 프린트된 건 바로 동서가 누군가 나눈 문자 메시지였어요. 상대방, 시간 한번 내라. 나랑 같이 지방이나 한번 갔다 오자. 연서, 지방이요? 갑자기 왜요? 상대방, 내가 잘 아는 횟집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연서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그러지. 연서, 그럼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가요. 상대방, 우리 둘만 가자, 둘만. 가서 1박하고 와도 되고 준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왜 대답이 없니? 나랑 둘이서 가기 싫으니? 읽었으면 대답 좀 해라. 누가 봐도 누군가 동서에게 추파를 보내는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불편한 내색을 하는 동서에게 끝까지 대답을 듣기 위해 대답을 종용하는 끈질김이 여실히 느껴지는 대화였죠. 이 이외에도 왜 연락이 안 되니 대답 좀 해라. 회사 앞이다 나와라 등등 거의 스토커 수준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상대방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분명히 동서가 뽑아온 문자 메시지 내역에 상대방 이름은 아버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번호 또한 시아버지 번호가 확실했어요. 아, 가족들 모두 몇십 장은 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저 손에 쥐고 입도 못 대고 있었어요. 감히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쥐어 짜내듯 목소리를 내셨죠. 연서야, 이게 뭐니? 이거 정말 너희 시아버지랑 나눈 대화니? 아니 당신이 말 좀 해봐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왜 연서를 모텔로 부르는 문자를 보냈냐고요? 참나, 당신은 지금 이걸 믿는 거야? 당연히 거짓말이지. 너 지금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짓이냐? 어?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 이거 네가 다 조작한 거지.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저한테 제 말을 누가 믿냐고 협박하셨잖아요. 여보, 협박이라니. 협박? 내가 대체 언제 그랬는데?
동서는 파리한 안색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다른 가족들은 그저 멍청하게 동서가 하는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또 뭐가 나오나 손을 파들파들 떠시는데 정말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서 휴대폰에서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버님, 계속 이렇게 저 불러내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제가 왜 아버님이랑 모텔에 가요? 아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누가 보면 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추궁거리는 줄 알겠구나. 그럼 제가 아버님한테 대체 뭘 했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저 아버님이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수치스럽네요. 먼저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어깨 주무른 게 누군데 수치스럽다 뭐다 말이 많니? 내가 네 여우 같은 속내 모를 줄 알고? 먼저 꼬리친 게 누군데 큰 소리야. 그건 며느리가 시아버지 어깨 안마 해드린 거잖아요. 제가 미쳤다고 제 남편 아버지한테 꼬리를 치겠어요? 전한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주니까 아주 기세등등해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잔소리 하지 말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 유지하고 싶으면 저번에 말한 모텔로 가자. 가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아무리 부모가 없다고 해도 아버님께 이런 대접 받을 이유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모텔로 가자느니 둘이서 만나자고 하면 저 준수 씨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께도요. 누가 네 말 믿어줄 줄 알아? 내가 먼저 선수 치면 그만이야. 내가 내 아들하고 아내한테 며느리년이 먼저 꼬리쳤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을까?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 말, 아버지 말을 믿을까? 산지 이제 1년도 안 돼 네 말을 믿을까? 네가 입만 뻥끗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 마음대로 해라. 정말 듣기만 해도 낯뜨겁고 민망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인공은 동서와 시아버지였죠. 또렷하게 들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며느리인 저는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3명의 자식들은 바로 시아버지에게 진상을 물었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아버지 진짜 저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네?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사람 제 아내예요. 나랑 결혼한 여자라고요. 아빠 정신 나갔어요? 세상에 어떤 미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모텔로 불러내. 같이 1박을 하고 오자고? 이런 건 이제 삼류 막장 드라마 소재로도 안 써. 아버지, 말 좀 해보세요. 뭐라도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세 사람이 무섭게 시아버지를 추궁할 때 전 시어머니와 동서의 안색부터 살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에 가장 충격을 먹은 건 아무래도 시아버지 아내인 시어머니일 테고 노골적인 협박의 피해자는 동서였으니까요. 부모님이 없는 동서는 시부모님을 부모님처럼 모신 건데 시아버지란 인간은 그런 동서의 호의와 애정을 이용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동서에게 받은 종이뭉치만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고 계셨고 동서는 눈만 내리깔고 아무 말이 없었죠. 그때 시아버지는 뻔뻔하게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텔로 불러내긴 뭘 불러내. 내가 그때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했던 거고 모텔이 얘 회사 근처라서 뭐 좀 먹이려고 부른 거야. 부모도 없는 애를 내가 안쓰럽게 생각한 게 잘못이지. 내가 딸 같아서 마음 써준 걸. 너 그러는 애를 이딴 식으로 갚는 거냐? 어? 시아버지가 몇 번 맛있는 거 먹인다는 걸 이런 식으로 갚는 거냐고? 아버지, 지금 그걸 우리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맛있는 걸 먹이긴 뭘 먹여요? 이 사람이 녹음한 거에 아버지가 이 사람 모텔로 불러내려고 협박하는 게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데. 아니, 이 자식이. 야, 연서 너 대답해라. 내가 뭐 너 어떻게 한 적 있냐? 네 손이라도 한번 잡은 적 있어? 애비 없어서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어울려주니까 참나. 이 누가 부모도 없는 년 아니랄까 봐. 너 지금 가족들 앞에서 시애비 망신 주고 뭐 돈이라도 받아낼 작정이냐? 보고 배운 게 이딴 것뿐이야? 주변에 가르쳐줄 어른이 하나 없으니 이 모양으로 자랐겠지.
아버지! 서방님은 도를 넘는 시아버지의 언사에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저 또한 물의 배 같은 시아버지의 말에 기함을 했고요. 누가 봐도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우기면 다 되는 줄 아는지 악에 받쳐서 동서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내뱉더군요. 그때 짝! 가만히 있던 동서가 번개처럼 일어나 시아버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그 누구도 동서를 말릴 틈이 없었죠. 며느리를 희롱한 시아버지의 그런 시아버지 뺨을 날린 며느리. 축하 웃음소리만 있어야 할 생신잔치에 이 무슨 망측하고 해괴한 일인가요? 여보, 재수 씨, 부모 없으면 이런 대접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가르쳐 줄 어른이 없어서 이렇게 자랐다고요? 아버님 같은 어른 보고 자라느니 차라리 고아로 크는 게 100배, 1000배는 나아요. 제가 외로워 보였다고요? 그래서 잘해준 거라고요? 세상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잘해준다고 허벅지에 손이나 올리고 볼에 입 맞춰보려고 하고 며느리를 모텔에서 만나자고 해요? 제가 아버님 말 다 녹음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저한테 온갖 추접스러운 말 다 했잖아요. 딸 같았다고요? 진짜 절 딸처럼 여겼다면 이딴 짓 못해요. 아버님은 딸한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적 있어요? 네? 진짜 부모 없는 제가 불쌍했던 게 아니라 그런 저를 이용한 거겠죠. 전 지금까지 아버님이 회사로 찾아와서 밥 사주시고 용돈 챙겨준 게 다 절 정말 아끼셔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의도가 있던 걸 알고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아세요? 차마 녹음하지 못한 시아버지의 발언들을 동서의 입을 통해 들으니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아버지 버린 사람이 며느리한테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눈앞에 있으니 그 누구도 시아버지의 편을 들을 수 없었죠. 저에게 시아버지가 밥 사주셨다, 용돈 주셨다 하며 좋아서 웃던 동서 얼굴이 생각났어요.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게 다 시아버지가 노골적인 흑심을 품고 한 행동인 줄도 모르고 그저 좋아하던 동서가 생각나서 제가 다 서러워졌습니다. 한바탕 쏟아낸 동서는 몇 번 숨을 가다듬더니 시어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도 몇 개월을 고민했어요. 아버님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다른 가족들 얼굴 볼 엄두가 안 났어요. 아버님 말대로 제 말을 믿어줄 거란 보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방법밖에 제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한 일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충격적이고 상처가 될 거라는 거 잘 알아요. 앞으로 저 안 본다고 해도 이해할게요. 그럼 동서는 그렇게 시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서방님도 그런 동서를 뒤따라 나갔고요. 둘이 나가버린 시댁은 말 그대로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떼지 못하셨죠. 그저 죄송하다고 하던 동서 얼굴을 당황스럽고 슬픈 얼굴로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남편도 독불 장군처럼 본인 잘못 하나 모르는 시아버지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 창피해 죽겠네. 창피해 죽겠어. 시누이도 연거푸 창피해 죽겠다는 말만 되뇌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이대로 저희 부부도 시누이 부부도 떠나면 시아버지와 둘만 남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넌지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도 그런 제 의도를 아셨는지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먼저 가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폭풍우 같은 생신잔치가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신 선물로 동서에게 파국을 불러오는 폭로를 받으신 거죠. 남편과 저 시누이는 동서에게 더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뭐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가족으로서 의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동서도 동의를 했고 저희 부부 집에 모여서 대화를 하기로 했죠.
동서, 일단 대체 왜 서방님한테 말을 안 해왔던 거야? 서방님한테 말하기 그랬으면 나도 있고 아가씨도 있잖아. 그래, 먼저 의논을 했어도 됐잖아. 그렇게 폭탄 던지듯 할 게 아니라 먼저 말을 안 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버님 말처럼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막 식구가 된 사람인데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아버님 실체도 모르고 잘 지내는 게 제 딴엔 너무 보기 힘들어서 솔직히 다 똑같아 보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아버님 만나면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 내역도 다 저장해 둔 건데. 그래, 그럴 수 있었겠지. 우리야, 진짜. 하나뿐인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듣기만 해도 괴로운데 재수 씨는 직접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동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물론 앞으로 아버님은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거겠지. 나 아버지 신고할 거야. 뭐? 재수 씨가 그러고 싶대? 이 사람도 동의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런 추접한 일을 했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아버지는 아들인 내가 생각해도 정말 벌 좀 받아야 돼. 너 진심이야? 나도 찬성이야. 아빠. 아니 정말 이제 아빠라도 부르기도 민망하네. 아무튼 고소해도 할 말 없을 짓 했지 뭐. 뭐 딸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난 이제 아빠 취급도 안 할 거야.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 고소하고 신고하면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고? 어머니가 걱정되긴 하지만 솔직히 그 꼴을 보고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두둔하면 어머니로선 감수를 하셔야겠지. 며느리 희롱한 남편 감싸는 거니까. 나도 찬성이에요, 여보. 그때 아버님이 동서한테 한 말들 기억해봐. 이거 가족이라고 무조건 덮고 가선 안 돼. 나중에 우리 아이라도 낳으면 며느리한테 추 하나 던지고 모텔 가자고 한 사람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싶어? 제 말에 신고까지 생각도 하지 않던 남편도 설득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든 시아버지든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서방님의 주도 아래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시아버지를 스토킹과 언어적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서가 모아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들은 모두 증거가 되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는 어떠한 언질이 없으셨어요. 시댁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을 때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죠. 시아버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했고 남편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요. 나중에 안 이야기인데 동서가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뵙고 왔다더라고요. 신고를 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는 먼저 말해야 할 것 같다고요. 고소장을 보기 전부터 이미 신고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다고 해요. 나한테 죄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다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40년 산 내 팔자니까. 그저 다 늙어서 부끄러움 모르고 행동한 그 인간 때문에 네가 고생한 것 같아서 내가 더 미안하구나.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지켜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다 네 뜻대로 하렴. 나도 수치도 모르는 그런 인간하고 남은 인생 같이 살 정도로 장님은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부끄러운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 경찰에 고소한다고 나한테 전혀 미안할 거 없어. 시아버지처럼 외로워 보인다고 모텔로 불러내는 게 딸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만사 다 제쳐두고 먼저 걱정해주는 게 딸처럼 여기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정말 동서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동서가 제게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다고요. 저는 그저 동서 등을 토닥여주면서 고마운 분이니 앞으로 잘하자고 했네요.
시아버지, 아니 이제 시아버지도 아닌 그 인간은 동서의 신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과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는 안타깝게도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때까지 그 인간이 동서에게 보내온 음담패설에 가까운 문자들이 증거가 되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저희 충격받을까봐 안 보여준 문자 내역이 더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사진도 보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수위가 상당했나 봅니다. 무슨 사진인지 정말 상상조차 하기도 싫네요. 정말 이 정도면 TV 뉴스에서 보도할 만한 사건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행유예가 너무 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서는 그것만으로 됐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이죠. 시아버지였던 그 인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바로 이혼 소송까지 받아서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님도 쫓아내고 자식들도 받아주지 않아서 현재 단칸방에서 사글세 내며 산다고 남편에게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장남이라고 종종 그 인간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성범죄자 등록까지 돼서 일자리도 짤리판이라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우는 소리 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남편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정말 피도 피 나름 아니겠어요? 피부치인 게 치욕스러울 정도로 창피한 인간은 빠르게 인생에서 내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가족이라는 말로 뭐든 용서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향을 감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감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품어줄 걸 품어줘야 다른 가족들에게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 법이죠. 동서가 시어머니의 이혼 후에 죄송한 기색을 비치자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오히려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아까운 4시간만 낭비할 뻔했다고 동서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다사다난한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졌다가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 잊고 싶은 사건이 남은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도 같네요. 아직 다들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서로 보듬으면서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앞으로 향을 감싸는 종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